그 다음에 이제 짤스부르크인데요. 짤스부르크는 뭐 모차르트죠, 그죠? 모차르트의 고향이고, 모차르트하고 카라얀도 짤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와 카라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짤스부르크는 이제 비엔나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독일하고 경기 가까운 경기에 짤스부르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크스킬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차르트의 외가입니다. 외가인데 외가도 기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짤스부르크, 장크스킬겐 이런 데 같이 이제 보시면 죠. 린츠는 브루크너의 고향이고 브루크너의 기념관이 저기 있습니다. 짤스부르크는 짤자크 강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짤스라는 건 솔트죠. 솔트. 소금입니다. 아마 그 근처에 그 할라인이라는 위치에 큰 소금 광산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짤스부르크라는 게 소금성이란 말, 부르크가 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소금 생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소금이 거의 보석이었죠. 그죠? 그래서 생가가 있고, 마르크트 광장에 이사를 가서, 모차르트가 이사를 가서 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미라벨 궁전, 호헨 짤스부르크. 호헨이 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높은 데 이제 성이 하나 있는데요. 요새, 그죠? 거기서도 거의 매일 궁전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생가인데, 여기서는 모차르트가 17세까지 살았어요. 1756년에 태어나서 1773년까지 생가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제 2번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좀 어둠침침할 때 이제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요게 이사를, 그 집이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집이 좁고 하니까 그 건너편으로 광장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차르트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773년부터 1781년, 그러니까 17세부터 25세죠, 그죠? 25세고 1781년부터는 비엔나로 가게 되죠. 마지막 1791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1773년부터 81년까지 8년 동안 살던 집이 지금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아주 안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이 됐는데 마침 그래도 모차르트 방은 다치지 않고 잘 보존이 됐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밤에 제가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짤스부르크에 가면 여러 가지 유명한 연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악제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부활절 그 음악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름에 짤스부르크 음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제를 여는 대축제 연주장이죠. 베트스필 하우스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음악회가 열리게 됩니다. 요건 이제 구축제극장인데요. 펠젠 라이트슐레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승마장이었습니다. 승마장이었는데 지금 좌석이 이제 말이 달리는 데고 위에 연주대가 지금 말하자면 귀족들이 앉아서 구경하던 자리인데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런 극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연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야외 음악당을 만들어서 야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모차르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가면 모차르트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동상이에요. 한 번은 제가 밤에 갔었고 한 번은 낮에 가서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벨 궁전이 있죠. 이게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됐던 그런 궁전이죠. 그죠? 그 궁전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항상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헨 짤스부르크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멀리서 찍어가지고 아주 작게 나오는데 제일 높은 위치에 요새죠. 요새 말하자면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이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거기서 궁전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짤스부르크 전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짤스부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 거기 가면 모차르트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김성우란 분이 쓴 세계 음악 기행에서 사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모차르트 가족 묘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처도 있고 또 그 콘스탄체 처가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하거든요. 재혼을 하는데 니콜라우스 폰 니센이라는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한 남편의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모차르트는 없어요. 그죠? 모차르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엔나에 묻혔는데 여러 시체가 같이 묻혀가지고 정확하게 모차르트의 묘를 만들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아주 슬픈 얘기죠. 그죠? 그리고 카라얀이 또 자스부르크 출신입니다. 모차르트 생가부터 그 짤자 강 바로 건너면은 거리로는 뭐 한 300-400m 밖에 안 되는 아마 그래서 카라얀이 모차르트의 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얀이 잘스부르크 출신인데 비엔나 아카데미로 유학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연주회도 갖고 그러는데 1954년에 그 전에 베를린 맡아있던 후트뱅글러가 사망을 하면서 미국 투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니까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카라얀이 맡으면서 종신지휘자의 계약을 하고 미국 투어를 성공리에 끝냅니다. 그러고는 자스부르크 음악제에 이제 카라얀이 출연을 함으로써 뭐 순식간에 자스부르크 음악제가 세계적인 음악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1989년대 자스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가면 무도회로 개막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연주 리허설을 하고 나서 갑자기 별장으로 가서 급사를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 아니프란 교회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요건 제가 자스부르크 갔다가 카라얀이 거기서 태어난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그 정원에 조그마한 동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카라얀이에요. 보니까 그 집이 카라얀이 태어난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는 카라얀이 태어난 집이라는 걸 명패를 붙여뒀는데 지금은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저걸 사서 기념관으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명패만 붙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카라얀이 죽고 나서 그 아니프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죽고 지금 거기에 카라얀의 집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묘소에 교회 묘소에 묻혀서 무덤은 아니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스부르크 그 근교에 잘스 카무쿠트라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장크트 길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볼프강 제가 스펠은 그 바다처럼 되어 있는데 아마 호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가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 이름이 볼프강 호수인데 아주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모차르트의 외가가 있고 그 외가에서는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꽤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자스부르크로 돌아오는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가도 지금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그 기념관 앞에 저렇게 어린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모습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비엔나인데요. 비엔나는 뭐 워낙 많은 그 음악가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엔나에서 베토벤도 주로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베토벤은 제가 전번 시간에 베토벤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베토벤을 내가 반복은 하진 않고요. 여러 음악가들 중에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라함스, 요한 스트라우스 요 네 음악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1781년에 그 이사간 집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 대주교하고 갈등이 많고 결국은 이제 뛰쳐나오죠. 그죠? 뛰쳐나와가지고 잘스부르크에서 비엔나로 가서 말년 10년 동안을
비엔나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엔나로 와서 콘스탄자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하고요. 그러면서 말기에 그런 그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코스판두테 이런 것들 그죠? 유명한 오페라 작곡을 많이 하고 또 마지막 해에는 클라리넷 협주곡, 마적 이런 걸 완성을 하게 되죠. 1792년이 아니고 1791년입니다.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1791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 비엔나 시민들의 구미에 맞게 피아노 협주곡들을 작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도 끌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기 스타일로 막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로부터 좀 멀어진 그런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비엔나에서 모차르트가 11곳을 이사를 다녔던가 봐요. 집이 없이 이제 계속 전세를 살고 이러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 11곳을 전전을 했는데 기념관은 지금 딱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피가로 하우스. 아마 피가로의 결혼을 거기서 많이 작곡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집 이름이 피가로 하우스로 되어 있고 1784년부터 1787년까지 3년 동안 살다가 179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또 딴 집을 또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집은 또 딴 집이죠. 그죠? 근데 저 집에서 하이든도 찾아오고 또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이든이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집이 저 집이었던 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보온에서 모차르트에게 배우기 위해서 올라와서 만난 집도 그게 1787년이었거든요. 근데 저 집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한참 지나서 1862년에 브라함스가 비엔에 왔을 때 이제 모차르트의 그 삶의 흔적을 찾아다니다가 와서 참배를 한 집이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1941년 150주기 때 일부 기념관을 만들고 1978년에 전체를 사들여서 기념관을 만들었으니까 전체가 기념관이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에 탄생 250주년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해서 아마 지금 가면은 굉장히 잘 꾸며졌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 보수하기 전이었습니다. 가서 성 스테판 성당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저렇게 이제 오스트리아 국기를 달아가지고 히스토리컬 사이트라는 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가 그때는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썩 잘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마 지금 가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 광장 비엔나에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마적의 분수라는 이것도 제가 김성우란 고분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그 동상이 저렇게 그려져 있고 또 브루크가르텐 정원에 동상을 저렇게 만들어서 마적을 지휘하는 모습으로 사실 살아있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1896년에 저 동상을 세웠으니까 뭐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죠 거의 100년 이상 지나가지고 만든 그런 그 동상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토벤이 그 사망했던 집은 지금 이제 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어지고. 근데 아마 모차르트가 마지막 살았으리라고 추정되는 위치에다가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해서 모차르트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디우스 영화를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때 시체 10구가 돈 없는 사람들은 10개의 시체가 한 부대에 와가지고 같이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찾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비엔나에 가면은 그 국립중앙묘지가 있고 또 따로 세인 막스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요게 세인 막스 그 묘지의 입구입니다. 입구고 요게 이제 가묘입니다. 아마 이쯤 묻혔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가묘를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모차르트의 시신은 없는 거죠. 그죠? 없고 우측에 천사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의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옆에 천사의 모습이고요. 저게 이제 모차르트의 그런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묘소 앞에 기념비가 있었는데 그 비는 나중에 빼가지고 중앙묘지에다가 갖다 뒀어요. 그 기념비는 지금 중앙묘지에 와서 지금 저게 모차르트의 기념비입니다. 앞에서 보면 가운데 모차르트의 그 기념비가 있고 우측에 베토벤입니다. 좌측이 슈베르트예요. 슈베르트가 죽을 때 모차르트 옆에 묻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데 그냥 기념비죠. 그죠? 상징적인 기념비만 저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베르트인데요. 슈베르트는 뭐 정말 비엔나에서 나서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난, 비엔나를 떠나지, 오스트리아를 떠나지 않았고 여행도 잠깐만 갔다 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엔니스라고 할 수가 있죠. 비엔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트 가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리헨탈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합창 지휘자한테 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비엔나 궁정악단의 합창단으로 합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살레르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살레르가 또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1816년에 어디 지방학교에 음악 교사 자리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살레르가 추천서를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취직을 못하고 취직을 포기를 하고 아이고 그냥 작곡이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평생 작곡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31살이죠. 그죠? 3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레르라는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 경쟁심을 갖는 것 같아요. 베토벤하고도 그랬고 모차르트하고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슈베르트하고도 그런 면이 있고요. 상당한 실력자고 능력자였는데 추천서를 써주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생가인데요. 그 비엔나는 전체가 23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렇게 이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제 9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가인데 이것도 최근에 빈 시의회가 매입을 했습니다. 1908년. 그래가지고 12년에 기념관을 만들고 69년에 재단장을 했으니까요. 그 입구에 슈베르트 생가라는 그런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슈베르트가 쓴 안경, 그 안경이 그 상징이죠. 그죠? 바이올린 이런 게 이제 있고 요게 이제 전체 다 쓴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일부가 슈베르트 집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기념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슈베르트의 저런 그 흉상도 있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가의 뜰에 이런 숭어 상징 조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숭어라는 곡이 있죠, 그죠? 그걸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례받은 교회인데요. 리덴탈에 있는 파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세례도 받았지만 나중에 음악 활동을 처음 시작한 그런 교회죠. 저기에서 이제 합창단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엔나에 가면 시립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의 동상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도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동상입니다. 그리고 요건 그 기념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완성 교향곡 8번이죠. 전체가 대개는 교향곡이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2악장만 쓰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곡이 작곡한 집벽에 이 집에서 미완성 교향곡이 작곡이 됐다 하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여행을 다니질 않았는데 잘스부르크 근교에 어디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가 봐요. 잘스부르크도 한번 다녀가고 잘스부르크 근교에 다녀가서 다녀간 걸 기념해가지고 그 공원에 저렇게 이제 동상을 세워가지고 자기 고장을 찾아준 그런 음악가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한 집입니다. 사망한 집은 형이 뭐 31살이 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었으니까 계속 뭐 친구들 집 돌아다니고 뭐 형제 집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거의 천곡에 해당하는 곡을 작곡을 했으니까 굉장한 천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천재성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뭐 베토벤보다 더 뛰어난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베토벤은 거의 30이 돼서야 이제 교향곡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슈베르트는 31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30살에 거의 완성을 했으니까요.
여기 형집입니다. 친구 집에 있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형 집으로 옮겨서 이 집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명패가 이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런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슈베르트도 역시 이제 비엔나 중앙묘지에 원래 무덤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무덤은 슈베르트 공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거기 베토벤하고 슈베르트가 같이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국립묘지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 공원에도 원래 모습 그대로 가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사망을 하면서 남긴 메모 중에 베토벤 곁에 묻히고 싶다라는 메모가 있어가지고 사후에 베토벤 곁에 묻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명의 음악이라는 예술이 여기 그 풍부한 재산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희망으로 묻히도다. 이런 이제 비명을 해서 묻어줬습니다. 슈베르트 묘지입니다. 여기 슈베르트 묘지인데요. 베토벤이 있고 슈베르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브람스가 있습니다. 브람스가 이제 함부르크 출생이죠. 함부르크 출생으로 그 함부르크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되고 그래서 27살 때 비엔으로 갑니다. 비엔으로 가면서 비엔이 주된 생활 무대가 됐고 비엔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휴가 때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작곡을 하고 그랬지만 특히 제 1구의 카르스가스 4번지에 거기 이제 오래 살았죠. 그죠? 1871년부터 1897년이면 26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냥 기념관도 만들자고 공과장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 집에서 뭐 첼로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클라리넷 3중주고 5중주고 아주 유명한 곡들 다 작곡을 했는데 그냥 명패만 하나 붙여두고 철거할 때 거기에 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유품들을 하이든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카르스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고 중앙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독일 저 북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비엔나로 유학을 갔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르스가스 공과대학이 들어서 자리입니다. 저 이제 그냥 명판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1871년부터 1897년까지 브람스가 살았고 뭘 작곡을 했다 하는 걸 저렇게 표시하다 명판을 해놓고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돼가지고 하이든 기념관에 방 하나를 얻어서 새방사리로 가게 됐습니다. 참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기념관이 하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서운한 점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든 기념관인데요. 이제 하이든이 1790년에 에스테르하츠라는 그 헝가리 귀족하고의 계약 관계가 끝나면서 비엔나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1791년에 비엔나로 오는데 1795년부터 1809년까지 사망할까지 살던 집이죠. 그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천지창조도 작곡을 하고 나폴레옹이 1809년에 쳐들어오는데 하이든 집은 절대로 쳐들지 말고 집 앞에서 보초를 세워가지고 하이든은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고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1899년도에 하이든 집 보존위원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매입을 하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식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념관 앞에서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거고 이게 브람스 룸입니다. 그 기념관 안에 방 하나를 내 가지고 브람스 룸으로 만들어서 있어요. 참 그죠? 좀 안타깝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의 모습도 있고 쓰던 뭐 책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카르스 교회 장례식이 치러진 교회입니다. 1897년에 사망을 하고 간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중앙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요 카르스 교회 앞에 기념상 이렇게 이제 기념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브람스 묘지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 베토벤, 슈베르트 바로 뒤에 브람스 묘가 같이 있습니다. 음악가 묘역을 만들어 뒀습니다. 만들어 두고 여기 이제 좌측이 근처에 찍은 거고 우측이 눈이 왔을 때 브람스 묘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이 브람스고 좌측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브람스하고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하고 나서도 나란히 같이 좀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세, 2세죠. 그죠? 아버지가 1세인데 왈츠의 아버지죠. 2세는 왈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음악 공부를 못하게 굉장히 난리를 많이 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몰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된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아들들이 요한 스트라우스, 동생 요셉 스트라우스, 또 에드와르드 스트라우스 다 왈츠 작곡가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동생 요셉 스트라우스의 곡이 상당히 좀 뜨고 있는 초년의 그 신년 음악회 때 요셉 스트라우스의 음악이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가 요한 스트라우스 1세고 아래가 이제 2세입니다.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몰래 공부를 해서 더 유명한 그런 그 왈츠 작곡가가 됐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생가는 1890년에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노란 집이 있는 그 집이 살만도르프 마을에 있는 집인데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6세 때 첫 왈츠곡을 작곡한 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립공원에 가면 동상이 아주 제일 센터에 그래서 여러 동상이 있는데 요한 스트라우스 동상만 저렇게 금빛 나는 동상으로 제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터스트라스 54번지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 작곡된 집입니다. 1863년부터 1870년 사이에 살던 집인데 이때가 이게 1866년에 프로이센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가 패배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새롭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에요. 이 굉장히 애국적인 노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제2의 애국가로 사용되고 있는 곡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비유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여러 스케치들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던 바이올린, 자필 악보들 이런 게 같이 다 있습니다. 쓰던 피아노, 아주 여러 가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데드마스크입니다. 데드마스크예요. 그래서 묘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묘지, 음악가 묘역에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위에가 아버지 1세고 아래쪽이 2세입니다. 같이 또 나란히 있습니다. 2세는 또 브람스 요소하고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치고 묘지 거기에 집회도 있고 다른 음악가들도 있으니까 비엔나 가시면은 중앙묘지에 가셔서 여러 음악가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좌측이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우측이 브람스 나란히 아주 친했습니다. 둘이 살아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묘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밀라노하고 인근 지역들 만토와 크레모나, 베르가모, 베로나 등하고 잘스부르크, 비엔나 이런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